일단은 오정태님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정조 시간대 그죠? 정조 시간대.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다운님, 네, 전라도권은 갑오징어를 몇 월까지 할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르메스님, 뽕돌, 네, 돌이랑 부딪히는 느낌과 사전 입지나 헷갈리신다고요. 네, 구분하는 방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질 느낄 때 캐스팅으로 바닥 찍고 바닥을 질질 끌어오면서 입질을 느끼나요? 아니면 봉돌을 약간 띄우면서 긁어올 때 입질을 느끼나요? 네. 네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준미야모토님, 그 다음에 고창 영광은 서해인데 왜 갑돌이 포인트가 형성이 안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휴대폰이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왜 이게 똑같이 노트북하고 같이 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네, 이제 같이 나오네요. 네.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정조 시간이, 네, 하루에 몇 번이 있습니까? 들물과 날물. 이 사이에 이제 보통 이제 정조 시간이 있습니다. 만조의 정조 시간, 간조의 정조 시간. 그러니까 보통 6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4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조의 정조 시간, 그 다음에 간조의 정조 시간이 2번씩 있겠네요. 물론 늘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지만 주간에는 아무래도 만조 타임보다는 간조 타임 때 갑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보통 간조 언저리의 시간을 우리가 워킹 시간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간조의 2시간 전과 2시간 후, 우리가 워킹을 진행하다 보면 날물보다는 들물이 속도가 아무래도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날물, 끝날물 2시간, 그 다음에 초들물 1시간, 길으면 1시간 반 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워킹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간조의 정조 시간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만조가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야간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주춤합니다. 야간에도 끝들물까지 쭉 이렇게 물이 들어오다가 딱 정체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조류의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에 물이 빠진다라는 이런 느낌을 이미 사람보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갑오징어 역시나 느끼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먹이 활동 아무래도 조금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방법론적으로 정조 시간뿐만이 아니라 갑오징어의 나름대로 예민성, 민감함, 그 다음 활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때는 가능하면 액션의 속도나
또는 닐링의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한다, 저건 저렇게 한다 라는 것보다 활성도가 떨어졌을 때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 방법을 택하고 칩이라든지 또는 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면 뭐 애기 색상 가능하면 축광 잘 되고 그 다음에 밝은 색상 야간 말씀드립니다. 그런 색상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단차 아무래도 활성도 떨어졌으니까 낮추는 게 좋겠다. 액션 천천히 작게 해준다. 닐링 보통 50cm에서 1m 정도를 릴링을 한다면 아주 한 뼘 또는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아주 약하고 짧게 가식한다. 이런 것들을 정주 시간에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도권 갑오징어 몇 알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전라도권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오늘 남해에 들어왔는데요. 이 남해 하동 이쪽은 사실은 경상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광양 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제 전라도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진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제 구분되는데요. 사실은 이 남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상 전라의 의미가 뭐 특별히 없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렇고요. 대표적인 포인트가 전라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여수권, 그죠? 여수라고 하면 여수 국동항 주변 항 쪽이 있을 거고, 돌산도 쭉 나가서 이를테면 뭐 화태도, 뭐 금오도, 안도 뭐 이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 여수의 오른쪽 편은 뭐 백야도, 그죠? 낭도, 사도 뭐 이렇게 있겠죠. 또는 뭐 그 뒤에 섬으로 간다면 개도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목포 쪽으로 가게 되면 파령대교를 넘어서 고흥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녹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완도,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그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넘어왔죠. 그리고 이제 뭐 진도, 뭐 목포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이 어찌 보면 오늘 11월 17일인데요. 일주일 상간이 어찌 보면 갑오징어 워킹 시즌의 가장 피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라도권뿐만이 아니라 경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그 남해, 삼천포, 뭐 이렇게 고성, 그 다음에 고성 앞에 사량도가 있죠. 그 다음에 통영, 뭐 거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가장 피크일 거다. 제가 이제 피크라 그러면 전 시즌을 통틀어서 피크다, 이런 개념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12월 말일까지 그렇습니다. 12월 초가 되면 이제 봄가비 하는 것처럼 가야 됩니다. 오히려 뜰채가 더 빠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수, 그 다음에 이제 완도, 이쪽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월 10일까지 잘 나옵니다. 물론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제 12월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글쎄요. 이미 이제 갑오징어 워킹 마무리를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을 기약하기 전에 요 일주일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요번 주말 정도, 뭐 물때도 뭐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뽕돌이 돌과 부딪히는 느낌과 사전 입질의 그 느낌이 다른가요?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다릅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실시간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아마 보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보통 구분을 하면 돌에 부딪히면 표현으로 이거는 저 어감상 조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돌과 부딪히면 통통통 이렇게 이제 보통 느낌이 들어오죠. 그런데 갑오징어가 애기를 탁탁 때릴 때 또는 잡을 때는 툭툭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돌에 부딪힐 때는 보통 느낌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관없이 음량의 이 높이를 봤을 때 돌은 고음이 납니다. 그런데 갑오징어가 때려줄 때는 저음과 고음이 한 중간 정도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 강하게 때릴 때는 한 중간음, 그런데 약하게 잡을 때는 저음의 형태로 톡톡이야 이제 툭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상 제가 이제 뭐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높낮이가 갑오징어가 때려주는 게 가장 높은 음으로 올 때도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돌과 부딪힐 때 고음이 난다. 느낌상으로 느껴질 때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돌은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돌은 뭐 그 뽕돌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몇 번만 탐색을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부딪히잖아요. 그 느낌을 전달을 받으시고 그거보다 약간 낮은 음으로 부딪히는 느낌이 온다면 그거는 사전 입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일단 정해놓고 해보시면 그렇죠.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돌과 부딪히는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게 더 고음입니다. 저음으로 또 돌과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온다면 챔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금방 느껴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보통 입질을 느낄 때 캐스팅으로 바닥 찢고, 그렇죠, 바닥 찢죠. 발닥을 긁어오면서 입질을 느끼나요? 아니면 뭐 저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확하게 제가 질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언제 입질을 가장 많이 받고 느끼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일단은 캐스팅을 합니다. 자,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자, 방송 시작할 때는 바람이 전혀 없었는데 바람이 약간 또 불기 시작합니다. 자, 캐스팅 합니다. 자, 잘 보이시는지요? 조금 뒤로 나갈까요? 자, 캐스팅해서 자, 채비가 떨어지면 바로 로드를 내리면서 지금 이 베일을 이 스풀
이 스풀 부분의 앞부분을 잡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직진성을, 합사 라인이 직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로드를 한 바퀴를 돌리면서 릴을 감습니다. 내리면서 다시 텐션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내려줍니다. 캐스팅을 했을 때 채비가 표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맞춰서 딱 스풀 이 부분을 잡아주고, 그러면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합사 라인이 쫙 가다가 쭉 빨고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그것만 빨고 들어가요. 안 잡아주게 되면, 바람이 조금 불리면 공중에 떠 있는 합사 라인, 포물선이 된 합사 라인에 더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라인이 확 날려버리겠죠. 자,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떨어지면 잡아주는 거고, 연속해서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일단은 포물선으로 되어 있는 그 라인이 물속으로 빨고 들어갔죠. 그 더 이상 이 포물선을 그린 합사 라인 없습니다. 그럴 때 탁 놔줍니다. 베일을 닫질 않아요. 이게 지금 참고적으로 보이기, 지금 현재 베일이 닫혔는데 쫙 잡고 있다가 다 들어갔어요. 직진성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탁 놔주는 거죠. 그러면 직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쭉 계속해서 합사 라인의 직선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정지를 합니다. 그럼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합사의 라인은 만약에 수심이 10m라고 얘기를 한다면 10m를 경사각을 합사 라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이 표면에 있는 표면 장류로 떠 있는 애도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도, 채비는 끌고 뽕돌이 있기 때문에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직각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물 속에서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직선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직진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직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동시에 감아서 다시 내 앞쪽 아래쪽으로 로드를 향하게 되면 이제서야 합사 라인의 직진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서 자 직진이 되어 있지 않는, 약간 물속에서 포물선이 그려진 합사 라인을 직진성을 확보했잖아요. 확보되는 그 시점에 채비가 위로 붕 떴다가 바닥을 또 한 번 찍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로드를 듭니다. 들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액션을 줘요. 액션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에 제가 서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포인트에 섰을 때 일단은 정면을 향해서 12시 방향 캐스팅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11시 또는 10시, 11시, 요 뭐 10시 30분 정도 되겠다. 그죠? 왼쪽으로 캐스팅 해보고, 오른쪽 캐스팅 해보고. 좀 미심 찍다. 그러면 정면으로 캐스팅하는 중간 정도의 비거리에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포인트의 수심이라든지 여건, 바닥, 지형 지문을 파악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는 그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하겠죠. 요때는 릴링의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갑니다.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액션도 빨리 주고
릴링의 속도도 빨리 줍니다. 어느 정도 속도라고 볼 수 있냐면, 자, 보시면, 자, 채비가 떨어질 때, 자, 잡고, 네, 공중에 떠 있는 게 딱 물속으로 빨리 들어가면 놓은 거죠. 물론 지금 바람이 제가 대각선으로 지금도 이제 쭉 펴졌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바람 부는 반대 방향, 네, 릴을 감으면서 라인 텐션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액션을 줍니다. 자, 한 바퀴 정도 액션을 주고 릴링하고 한 바퀴 정도, 예, 이렇게 한 바퀴 정도 이 속도로, 예, 탐색을 하죠. 보통 릴이 종류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쓰는 XG 3000번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바퀴 감으면 거의 90cm 정도가 감깁니다. 그러면 저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한 93cm 이 정도, 뭐 어떤 릴은 97cm 이렇게 감기는 릴도 있는데, 하여간 이 기업이 자신이 쓰는 릴의 기업이 한 바퀴를 돌리면 어느 정도 합사 라인이 당겨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뭐 정확치는 않지만 하여간 그 정도를 내가 나름대로 탐색을 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합니다. 한 바퀴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탐색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 바퀴로 줄입니다. 액션과 릴링을 반 바퀴 줄입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절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m 정도, 뭐 1m까지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요. 1m 정도의 그 속도로 나름대로 액션과 릴링을 하다가 절반 정도, 40에서 50cm 정도로 줄이게 되고, 특정 위치, 한 그 3번에서 5번 정도, 이제 그 바닥을 읽은 다음에 물 속에 특정 지형지물이 있다라고 하는 곳까지 절반 정도의 속도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3번 내지 5번 정도를, 네, 제가 빠르게 탐색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 바퀴 정도 속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멀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반 바퀴 정도 속도로 액션과 릴링을 합니다. 물론 플러스 스테이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특정 위치, 내가 확인해 놓은 특정 위치에 왔습니다. 이를테면 특정 위치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라인에 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속에 조금 자갈대가 형성돼 있다든지 그런 경계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뻘바닥인데 큰 돌이 뭐 중간중간에 뭐 박혀 있다든지, 그렇죠? 뭐 등등 내가 알 수 있는 파악해놓은 그곳의 특정 위치에 올 때까지 반 바퀴 정도의 속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왔으면 제자리 뛰기를 시행하고 기다리고, 액션 주고 기다리고, 액션 두고 기다리고, 이 제자리 뛰기를 반복합니다. 반복해도 입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릴링의 속도, 이 릴의 회전각을 반에서 다시 반으로 줄입니다. 4분의 1로 줄겠죠. 그러면 보통 한 뼘 정도가 나옵니다. 한 뼘 정도. 한 20cm, 뭐 크게는 30cm.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그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입질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입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 입질이 없다면 다시 그 범위를 보나서 반 바퀴씩 액션과 릴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에 두 번째 특정 위치에 또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 바퀴, 릴로 따지면 그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적은 정도의 작은 액션과 스테이를 좀 길게 가는 그런 동작으로 연속해서 몇 번 해보고, 그러한 요령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 입질을 가장 많이 받냐면, 액션을 약하게 주고 특정 위치에 갖다 놓고, 그죠? 자, 그러면 그 위치에서는 4분의 1 바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채비, 뽕돌이 당겨올 때 한 뼘 내지 최대 한 30cm, 아니면 제자리 뛰기가 시행돼서 채비는 그대로 있고 애기만 움직이게끔, 또는 싱킹 타입의 애기라면 단차만큼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정도의 액션으로 주고 나서 스테이를 진행할 때, 스테이가 시행이 될 때 입질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스테이 동작에서 입질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뭐 액션을 크게 주고 작게 주고 그럴 때보다도, 액션이 들어간 다음에 갑오징어가 딱 봤습니다. 딱 애기가 뭐 정지 동작까지는 아닐 겁니다. 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를 들어가는 그런 중간에 거의 대부분 들어오고, 두 번째는 조류가 채비가 밀어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액션은 주지 않더라도 스테이를 하고 나름대로 밑걸림만 해소하는, 약간씩만 이렇게 작은 호핑 정도, 밑걸림만 안 걸리게끔 할 때 입질이 들어오고 하겠죠. 자, 어쨌거나 제가 스테이도 상당히 좋은 액션 방법 중에 한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말씀드린 채비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이건 뭐 기본적인 거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은정님. 네, 저번 주에 가서 문어 한 마리, 갑 2마리 잡은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네, 남해 맞습니다. 네. 네, 봉강사나이님이군요. 남해 맞습니다. 봉강은 저기, 광양 옆에 봉강에 사시나요? 다른 데가 또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네, 준미야모토님. 네. 고창 영광, 그렇죠. 서해인데요. 네네. 왜 갑돌이 포인트 형성되지 않는가요? 물론 뭐 영광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오징어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영광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무안이라든지 이쪽은 물이 간조가 되면, 특히나 이제 사리의 간조면 엄청나게 멀리 빠집니다. 섬과 섬이 그냥 붙어버릴 정도로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리의 간조 때, 사리의 간조라고 한다면 물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죠? 물론 물도 가장 또 많이 들어옵니다. 조수간만이 차이가 가장 높은 그런 기간이고, 그럴 때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보통 이제 차 있다 하더라도 사리의 간조 때 물이 이제 어디까지 빠졌는가, 그 빠진 부분까지는 갑오징어가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들어옵니다, 낱마리는. 그러나 마리수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마리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포인트, 예를 들어서 방파제인데 석축으로 돼 있다, 물이 빠지는데 야간에
들물이 받쳐가지고 쭉 물이 들어오면 방파제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찬다. 그런 데는 갑오징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뻘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의 지형지물로서 서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포인트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사리의 간조 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물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형성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왜겠습니까? 갑오징어가 엄청나게 멀리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들죠. 얘는 빨리 먹고 빨리 커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뭐 몇 킬로씩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체력 소모가 대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 갑오징어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서식 공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받겠습니다. 네, 숑숑님, 갑오징어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바닷속의 갑오징어는 엄청 빠른 걸로 다큐에서 봤습니다. 빠른 릴링인지도 잘 모를까요? 그렇습니다. 빠른 릴링에도 갑오징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둔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먹이 활동을 할 때 빠르게 하지만 빠른 먹잇감보다는 쉬운 먹잇감이 아무래도 뭐 갑오징어 입장에서 좋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액션이나 릴링은 오히려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다큐멘터리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절반은 맞고 절반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를 100% 맞다. 생태와 낚시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태를 거스리는 부분이 갑오징어 워킹에 좋을 수도 있고 그걸 정확히 알아서 해야지만 좋을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조화를 나름대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승현님, 감사합니다. 여수 갑오징어 돌산 내만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돌산 내만, 돌산 내만이라고 그러면 돌산 대교가 있는 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돌산 내만 뭐 이를테면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중간까지는 내만이라고 치자고요. 뭐 그쪽도 12월 초까지는 무리 없이 나오겠습니다. 12월 뭐 한 10일 산간까지는 일단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다만 11월 말이 넘으면 마리수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백승용 씨, 고맙습니다. 갑오징어 낚시 뽕돌과 애기 단 차이에서 조가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조가 차이가 있다면 뽕돌 낚시는 좀 알려주세요. 이건 뭐 제가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드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뽕돌과 이제 애기 사이에
뭐 직결한다고 그러면 직결채비라고 그런다면 뭐 합사 직결을 하던 아니면 목줄 직결을 하던 핀도레까지의 단차 그 부분을 말씀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과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뽕돌과 애기의 훅과 딱 그 정도의 길이를 맞추는 분이 이렇게 가장 좋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뼘 정도 주는 게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이 줘서 한 30cm 정도 주면 좋다라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다 맞고 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차라는 부분은 갑오징어의 활성도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되는 것이지, 모든 포인트, 갑오징어 활성도 이런 부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단차가 일정 부분 딱 고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건이 안 좋아지면 단차는 내리고 조건이 좋으면 단차는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잘 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단차는 한 뼘 정도에서 활성도가 좋으면 한 뼘 정도, 활성도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10cm 애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왕눈이 애기 정도의 길이가 보통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그 정도 주고, 좋다라고는 한 뼘 정도 주면 대충 맞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네. 네, 행복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물색에 따라서 애기 색깔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기 색상 좋습니다. 자, 물색이 보통 사리로 갈수록 뻘물이 많이 일기 때문에 물이 좀 탁한 편이고, 네, 조금으로 갈수록 나름대로 물색이 맑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색이 맑습니다. 물색이 맑으면 갑오징어의 활성도는 올라가겠습니까? 또 물색이 탁합니다. 그래서 사리때 그렇다고 한다면, 물색이 탁하면 갑오징어의 활성도가 나름대로 안 보이니까 떨어질까요? 라고, 또는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물색이 맑으면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갑오징어가 베이트피쉬를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베이트피쉬도 물색이 맑으면 갑오징어를 잘 본다 라는 거죠. 갑오징어도 굉장히 빠르지만 물고기가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물고기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 갑오징어는 베이트피쉬를 잡아먹는 이런 부분에 내가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놓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야지만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아기가 갑오징어와 이게 거리가 좀 있다면, 평상시에는 달려가 가지고 아기를 공격해서 잡았는데, 그럴 때는 물색이 완전히 맑습니다. 그러면 입을 닫아버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물색이 탁해졌습니다. 그러면 갑오징어는 어느 정도의 탁한 물색이라도 시력이 좋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트피쉬는 갑오징어를 못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이때는 내가 먹잇감을 최대한 먹어야 될 때야 라고 생각해서
덥석 물어버린다. 활성도가 쫙 올라간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기 색상 어떻습니까? 네. 애기 색상. 활성도가 높을 때는 내추럴 컬러 이런 부분에 유리하고, 활성도가 저조할 때는 아무래도 밝은 색이라든지, 그렇죠? 예, 노출이 좀 더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좋다라고, 활성도에 따라서 애기 색상이 결정된다. 엊그저께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거 참고 또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그거에 맞춰서 가면 된다.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하면서 활성도가 좋고 나쁘고, 갑오징어가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옆에 가가지고 이게 잡질 않고 밀어내고 쳐내고, 그죠? 아니면 애기 갑오징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멀질 않아요. 그럴 거를 우리가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반대로 잘 나온다 그러면 활성도 좋은 거죠. 그렇게 맞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구라이브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수심 체크하실 때, 뽕돌, 캐스팅된 뽕돌이 수면 입수 직후부터 체크하시고 카운트 세는 건가요? 그렇다면 카운트 바닥 찍은 느낌이 나면 카운트 종료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딱 채비가 떨어져 그 떨어지는 걸 보고 하나 쉽니다. 둘, 셋 쉽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10가지 셨습니다. 그럼 하나를 뺍니다. 그게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자마자 1초 순간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바닥 찍을 때까지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류가 없는 데에서는 나름대로 캐스팅 해가지고 바닥을 땅 찍을 때까지 카운트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바닥 못 찍습니다. 바닥을 분명히 찍긴 찍습니다. 그러나 느낌상 나름대로 조류에 쓸려서 가면서 바닥을 찍기 때문에 조류가 강할 때는 카운터를 해가지고 쉬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은 계속 방출되고 있는데, 또는 잡고 있는데도 바닥을 찍는 느낌이 약하게 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 찍는 느낌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 10m 밖에 안 되는데 카운트를 20, 30까지 했는데도 안 찍었습니다. 채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줄을 방출하지 말고 반드시 딱 캐스팅을 해가지고 몇 번 정도는 딱 베일을 닫아버려서 라인이 직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채비와 조류가 같이 동조해서 바닥을 찍는 그거를 세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수심이 아닙니다. 왜요? 조류에 떠내려 갔기 때문에 그 수심이 나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체크하는 수심은 절대적인 수심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상대적인 왼쪽과 정면과 오른쪽과의 나름대로 이 지형의 높낮이,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수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면이구나,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여기가 나름대로 여기서부터 깊어지는구나, 이 부분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정확하게 10m야, 10cm야,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1m가 꼭 1초 찍는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SF 코리아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갑오징어 입장에서 먹이 사냥을 할 때 먹이를 조리 순방향으로 사냥하는 걸 선호할까요? 반대로 역방을 할까요? 뭐 조류가 없다면 네, 뭐 특별히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해보면 민물고기든 바닷고기든 사실은 조류, 민물에서는 나름대로 뭐 여울이라 그래가지고 강이나 개울가에 이렇게 상류 쪽에서 하류 쪽으로 물이 이제 흘러가고,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들말물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류라고 합니다. 보통 어류들은 이런 겁니다. 조류가 움직이는 상단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죠. 제가 낚시를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단 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갑오징어 또는 어류들이 위쪽, 조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위쪽을 보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에 아무래도 이 먹이로서 노출되는, 그러니까 애기가 어차피 먹잇감이니까 갑오징어에게 노출을 그만큼 많이 시켜야지만 히트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나름대로 어떤 운영이 되시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최민호님, 네, 감사드리고요. 동네 오빠님도 감사드립니다. 워킹할 때 가지채비 사용하시나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물론이에요. 네, 뭐 직결채비, 합사 직결채비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가지채비 사용 당연히 하고, 뭐 프리리그까지 다 운영을 합니다. 네, 운영을 하고요. 다만 합사 직결채비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가지채비나 프리리그 이런 부분들을 직결채비로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테크닉이 어느 정도 생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결채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네네. 네, 헤브로님. 네네네. 지금 바지에서 낚시하신다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킹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간조태, 몰이 형성된 포인트, 수심에 상관없이 뭘 주면 머물러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간조태 이제 빠지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수중몰이 있는 포인트의 가장 공략 시간대가 언제냐면 간조 타임입니다. 간조 타임이에요. 그래서 끝날물에서 초들물, 요때 갑오징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언제 많이 나오냐면 간조 찍고 들물이 딱 받치는 순간부터 가장 피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몰이 만조 때 서 있던 애들이 간조 때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폭도 큽니다. 그런데도 들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물론 뭐 끝날물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들물이 받치는 그 시간부터, 정조 찍고 초들물 받칠 때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수중물은 만조 때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네. 평광이나 축광 중에 뭐가 좋은 건지 글쎄요.
축강이 나름대로 아기에는 되는 편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뭐 야간에는 당연히 축강이 돼야 됩니다. 축강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광이 오히려 뭐 크리스탈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레이저 애기 중에 이제 축광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왕눈이 애기, 천이 있는 그런 애기들이 축광이 보통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간에는 천이 있는 그런 애기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온다솜님, 네, 질문 고맙습니다. 네, 바닥 지형이 어떤 곳에 갑오징어가 많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돌밭, 자갈밭, 모래, 뻘, 잘피,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적시를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뭐 몰도 있을 거고, 그죠? 네. 자, 그래요. 지금 질문하신 분, 돌밭, 자갈밭, 네네, 뭐, 다 같은 돌이지만, 크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보통, 이 자갈이라 하면은, 네, 주먹보다 좀 작거나, 좀,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조금 더 크거나, 뭐.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물론 뭐 모래도 좋고요, 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피, 아주 뭐 상당히 좋죠. 네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갑오징어가 서식하는 어떤 그 공간이 있을 겁니다. 물속 지형지물을 일단은 그래서 잘 아시는 게 중요하죠. 갑오징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데를 좋아하냐면, 지근거리에 수심이 좀 깊은 곳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깊은 수심대에서 얕은 수심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단히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구조의 어떤 지형이 형성된 곳, 이런 곳에 갑오징어가 일단은 서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속에 어떤 지형지물이나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브레이크 라인에 대한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수심이 얕은 곳과 가까운 거리에 수심이 깊은 곳, 이런 것이 지형지물을 우리가 이제 그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보통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심대가 뭐 1m든 2m든 또는 3m든 쭉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가다가 대부분 큰 돌이 있고 턱이 생기든 아니면 경사면이 생기든 있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그 브레이크 라인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수심이 뚝 떨어져서 다시 뭐 평지가 됐든 뭐 지속적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깊은 쪽으로 내려가던 간에 그 지형에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뭐 잘피, 그죠? 잘피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보통 10m가 넘지 않습니다. 10m 넘잖아요. 보통 잘피밭이 많은 그런 곳은 보통 한 5m 내외권에 이제 잘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킹을 하다 보면 꼭 5m 내에 많긴 하지만 지형이 이제 특수한 경우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10m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생방송을 진행한 곳, 네, 약산도, 그렇죠. 그 포인트에 수심이 깊은 쪽에 캐스팅 비거리 가장 많이 나가는 거리에 당시에 14m 정도 수심이 나왔는데 잘피가 빼곡하게 박혀 있는 그런 지형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보통 수심대가 최대 수심대가 15m를 거의 잘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피가 잘한다고 한다면 보통 잘피의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피는 보통 바닥의 어떤 평지 지형에 많이 자랍니다. 5m든 10m든 평지가 형성된 곳에 잘피는 잘 자라는 것이죠. 그 잘피를 넘었으면 보통은 뻘이 형성되거나 그렇습니다. 예. 또는 뭐 자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형에 따라서요. 그 잘피밭을 넘었을 때 경사면이 생긴다 그러면 보통 자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평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러면 이 뻘이 있을 가능성이 우리 갑오징어 포인트에서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오면 올수록 돌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대부분 맞습니다. 아니면 안반이 쭉 긁힌다라고 한다면 안반은 이렇게 높이가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경사면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뻘이나 이제 그 자갈이나 좀 자른 애들이 있다가 쓸려 내려가고 안반층이 나오기 때문에 경사면이다. 그 안반이 툭툭 부딪히는 그 턱이 생긴다. 그 턱에서 놀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돌밭, 자갈밭, 모래, 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거와 플러스 해가지고 지형을 보셔야 됩니다. 지형. 갑오징어는 가장 얘네들이 좋아하는 곳은 지형. 어떤 다른 특정 지형점을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대상과 관계없이 지형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경사면, 그 다음에 경사면과 평지가 만나는 턱.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에서 신경 써서 공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지든 그러한 부분에 지금 언급했던 대상, 뭐 해초, 그렇죠? 해초에서 작은 애들, 뭐 보통 뭐 발목까지 오는 작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이 걸려 나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자갈밭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자갈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해초 중에 조금 무릎까지 오는 잘피가 있다 그러면 뻘바닥입니다. 잘피는 뻘바닥에 살아요. 그렇습니다. 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몰이다 그러면 몰은 큰 덩치의 돌에 턱 언저리에 자라기 때문에 그 잘피가 있다 그럼 바로 밑에 턱이다. 수심이 뚝 떨어지는 깊어진다.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지형이 어떤 식으로 평지냐 경사냐 턱이냐 뭐 등등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 자체로 갑오징어 입장에서 서식하는 공간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잘피를 보는 게 아니고 수중물을 보는 게 아니라 갑오징어 워킹에 대한 낚시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서 이해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뻘 좋습니다. 자갈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 다 특정 대상들,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해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갑오징어 워킹 환경으로 더 좋다. 갑오징어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갑오징어가 서식하기 좋은 거죠. 대신 하나씩 마이너스가 되면 아무래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조류를 보셔야 되죠. 조류가 나름대로 지형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갈이 있다. 예, 뻘 같이 있겠죠. 조류가 빠르면 뻘이 다 없어지고 자갈만 남은 거예요. 무거운 애들만. 그죠? 그러니까 결합해서 조류까지 보시는 어떤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김은종님, 네, 감사합니다. 네, 경험상 살짝 깊은 곳에 호박들 좀 있는 곳, 네, 듬성듬성 있으면 좋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블루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왜 부산 쪽에는 안 나올까요? 뭐 갑오징어겠죠? 아닙니다. 부산 쪽도 나옵니다. 부산 뭐 가덕도 뭐 이쪽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쪽에서 글쎄 이제 부산 항내에서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할 때는 많이 없는데, 이를테면 태종대 있는 영도 쪽으로 가서 갑오징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디가 있습니까?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좀 그런데 어쨌거나 기장으로 갑니다. 그죠? 기장으로 가서 서생 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방파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권은 무늬오징어 워킹이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갑오징어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조항 정보가 없는 것 뿐이지,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 부산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낚시를 많이 했죠. 뭐 주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숙소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바다 옆입니다. 뭐 어디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방파제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퇴근만 하고 오면 방파제가 올라가서 무늬 워킹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갑오징어가 나옵니다. 무늬 워킹을 하는데 갑오징어가 애기에 반응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쪽으로 올라가면 더 잘 나오죠. 어쨌든 부산권에도 갑오징어가 확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확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식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동해나 남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속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목포도 서해권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뭐 남해하고 또 연결된 그런 곳인데, 부산권이 서식 환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남해 중부권 또는 남해 서부권보다 아무래도 이제 바닥이 뻘보다는 이제 사질대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오징어보다는 무늬가 서식 환경이 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원이 좀 적은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블루님. 김해 사시는군요. 부산 가서 많이 꽝 치셨군요. 물론입니다. 거제도가 부산보다는 훨씬 낫죠. 뭐 옛날에 여담입니다만, 가덕도도 우리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감성돔 낚시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거제까지 해저 터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덕도 좋아졌죠. 예전에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 백승용님, 네, 감사합니다. 아, 제 영상 보고 약산도 어들이 가보셨군요. 아, 마리수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약산 가비물 때 언제일까요? 아, 거기도 약산도 어들이 같은 경우에도 뭐 어들이 포인트가 사실은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지난번 영상은 이렇게 섬이 있는 곳입니다. 조그마한 섬이 앞에 있는 물골 자리. 지금 제가 있는 건 남해 정포리인데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방파제의 구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들물 때는 거기 같은 경우에 방파제가 꺾이는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 조류가 훈수가 집니다. 본류대와 지류대가 만나서 돕니다. 물이 도는 지역이고요. 날물 때는 끝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코너 자리는 물이 돌기 때문에 들물 때 잘 돕니다. 또 특히나 날물보다는 들물에 찌낚시가 좀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워킹 조사님이 붙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부득이 두 번째 포인트는 끝으로 밀려 나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들물 때 포인트를 선점하면 마리수 지금도 하실 수 있고, 제가 그저께 실시간 촬영을 한 곳,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몇 포인트 약산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저기 다 갑오징어가 붙어 있습니다. 글쎄요, 한 20마리 정도 어제 찍은 것 같습니다. 그거 네, 잘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니카 브라더님, 네, 감사합니다. 쇼크리더를 하고 안 하고 조가 차이가 있나요? 쇼크리더를 목줄채비를 그러니까 가지채비가 되겠죠. 가지채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버림봉돌 채비로 목줄을 사용한다면 직결채비나 조가 차이 영향이 그다지 없습니다.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목줄채비는 그러니까 가지채비를 했을 때에 조류가 약간 정도 살아주는 게 좋고, 너무 세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줄 때는 목줄채비가 쇼크가 좋다 라는 거고요. 물이 딱 섰다 이럴 때는 나름대로는 직결채비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직결채비는 잘만 사용을 하면 조류가 세든 약하든 무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리면 테크닉을 조금 더 올리면 어떤 채비든 다 내 나름대로의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징어 낚시하다 보면 11월 때도 갑오징어가 잡힌다. 치어 정도는 아니고 좀 작은 애들이 잡히죠. 가을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한겨울에 접어 쓰는데도 아주 작은 애, 그죠? 우리 이제 초반 8월 중순이나 말 9월 초에 잡히는 계란 사이즈 이런 애들이 사실은 늦게도 잡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양식을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좀 반복적으로 하시는 작업들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선별입니다. 선별이에요. 선별을 안 해주면 양식하시는 양식장에서 어떤 어종의 어류를 양식을 하신다 하더라도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 비슷한 크기의 사이즈를 가진 애들을 가두리를 별도로 나눠주는 거죠. 이 선별 작업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다 양식이든 민물 양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크는 애들은 계속 더 크고 치여가지고 나름대로 작은 애들은 못 크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 편차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상품 가치의 양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도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선별이라는 작업을 인위적으로 양식처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인트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 중에 크는 애들은 엄청나게 크고, 그죠? 작은 애들이 있는 겁니다. 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못 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란을 2번, 3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비슷한 시기에 산란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큰 애들과 작은 애들이 있는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약육강식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뭐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해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갑오징어가 큰 사이즈 애들이 어느 정도 그 자리를 비껴주게 되면 작은 애들이 폭발적으로 먹이 활동을 그제서야 하는 거죠. 못 크다가. 그러니까 애기를 물고 나오는 애들이 그때서부터 있는 겁니다. 아마 갑오징어 워킹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9월달 지나서 10월달 들어가지고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평균적인 사이즈 애들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작은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 애들은 벌써 빠지고 작은 애들이 들어왔나? 그러니까 갑오징어 큰 애들은 벌써 빠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나름대로의 포인트, 작든 크든 자리바꿈하고 그러면서 작은 애들이 먹이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시기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선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상채비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려야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갑오징어 워킹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갑오징어 에깅 스쿨에 질의응답란이 있습니다.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디님, 네. 드랙을 어느 정도 잠그는 게 적절할까요? 적당히 잠갔는데도 히트할 때 더 감아야 올라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오늘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랙을 보면 드랙 조정인데요. 자, 지금 보면 제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당겨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경험치로 할 수는 지금 없고, 좀 뻑뻑한 그런 느낌으로 드랙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나름대로는 좀 뻑뻑하다 할 정도로 드랙을 조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후킹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갑이 살이 사이즈 좋고 하기 때문에 무르기 때문에 조금 더 드랙을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 정도에 나름대로는
적정량의 그 드랙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이 드랙 조정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전에는 드랙 조정을 좀 더 느슨하게 하고 11월 달은 뻑뻑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하는데요. 캐스팅 해가지고 나름대로 액션과 릴링을 하면서 히트를 했습니다. 히트를 했어요. 후킹을 시킬 때 이 드랙 조정과 드롭봉 할 때 이 드랙 조정은 당연히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드롭봉을 할 때는 드랙이 풀리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지금은 거의 다 신발짝 정도의 빅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 갑오징어를 물 표면에 딱 띄워 놓은 다음에 딱 여윳줄을 감고 드랙 조정하고 다시 로드를 내려서 여유분의 합사를 감은 다음에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낮은 데에서는 그렇게 이제 방파제 낮은 곳 또는 만조 상황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방파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낮춰서 하지만 상당히 높은 데에서는 올리면서 감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드랙 조정을 완전히 잠가버리는 이런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드롭봉을 하는데 이제 정리할 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방파제 중간에 또 갑오징어를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갯바위에 밑에 턱에 부딪힌다든지 그러면 후킹이 잘 됐다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들어 올리면서 릴링을 해주는 그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오늘 1시 반에 라이브를 오픈해서 2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지금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2시간 남짓 조금 넘게 오늘 질의응답 가졌는데요. 우리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게임이었고요. 시청해 주시고 질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